오늘 아침에 우리 조국 후보가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후보 사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요. 본인이 사라지면 그런 사회가 된다.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석이 그 묘지에 며느리 바른미래당이 불러오십니다. 당 대표인 저 손학규가 좌지우지할 거란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손학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그 김무성 보고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기 때문에. Yeah, hottest track of the year. You know what time it is right now, right here, y'all.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박근혜가 동감입니다. 또 같이 전 국회의원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김무성이고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8월 20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얼굴을 잠깐 봤는데 오늘 당의 미래 구상 등을 담은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잖아요. 본인 사퇴 얘기는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내년 총선을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 손학규 대표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많이 다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손학규 선언 해가지고 상당히 좀 네. 힘을 줬던 오늘 그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보시다시피 조국 후보자 네. 문제가 워낙 이 네. 여론의 이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서 맞아요. 약간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룰 거죠, 이따가. 아니 그럼 예. 네, 좋습니다. 최 반장, 그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됐다고요? 네, 경찰 심의가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공개하기로 했어요? 네, 실명, 네. 이름 그리고 나이를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름은 장대호이고요. 39살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부강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자연스럽게 이제 취재진의 카메라에 노출될 걸로 보이는데 네. 심의위는 뭐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네, 좋습니다. 뭐 박 반장 별일 없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틀째인데 잘 부탁해요. 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확전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신상털기식 정쟁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오늘 아동 성범죄자를 밀착 감시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등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죠. 정책 청문회로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그런 조국 후보자의 의지가 들어있다고 일단 해석은 되는데 뭐 지금 워낙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워서인지 일단은 조 후보자의 바람대로는 흘러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야당의 공격 또 조국 후보자의 반격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 관련해서 이제 해명도 나왔는데 역시 이제 가장 뜨거웠던 것은 조국 후보자 딸 문제죠. 그중에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에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오늘 가장 큰 논란이 됐습니다. 딸 조모 씨가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죠. 관련해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2010년 고대 이과 계열의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은 야당은 부정 입학이 있었다 이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고교생이
그 2주 동안 이를 주도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고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들도 조 씨가 제1저자로 기재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단국대 총장 명의의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 조 후보자 딸 인턴 프로그램은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적 프로그램으로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다. 또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금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개최해서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후에 청문회 준비단 또 조국 후보자 측에 반박이 나왔습니다. 해명이 나왔는데 일단 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을 보면요. 부정 입학이라는 주장 허위 사실이고 관련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그 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을 보면요. 마치 과학 영재 전형에 합격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딸 조모 씨는 그 세계 선도 입학 전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대에 입학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학과 학생생활 기록부, 면접 등이 이제 함께 이제 고려가 되는 그런 전형이었고 관련해서 이제 과학 분야의 실적이 평가되는 그런 전형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2015년 부산 의전원에 입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금 전에 논문 그 제1저자 부분은 특별히 전형에 뭐 플러스가 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딸 조모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좀 뭐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포르쉐를 뭐 타고 다녔다든지 뭐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뭐 이런 아마 뭐 기사가 나오는 모양인데 기사인지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 카톡도 들어오고 있고 속보도 확인되고 있는데 저희가 회의 진행하면서 관련한 속보도 반영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후쿠시마 방사능 논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 또 여야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비전 발표, 북미 협상과 한미 방위비 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그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뭐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경화 장관이 향한 곳 바로 중국 베이징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어려운지, 왜 마음이 무거운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한중일 1. 자, 그렇죠. 바로 일본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 회동 이후 3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합니다. 대략 3주 전,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한일 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 말해주듯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측의 이 기자 브리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당시 한일 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장관 회의 등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났지만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미일 장관 회동을 마친 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는 강하고 북한의 비핵화에도 중요하다라고 글을 올렸지만 함께 올린 사진 속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상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아세안 회원국 장관들과의 회의 자리에서도 설전이 오갔었죠.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to say the least. This coming in particular in the footsteps of
an earlier decision that restricts some key export items to Korea. ROK has been and is going to enjoy preferred status or equal status with our ASEAN friends. And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자, 참고로 방금 보신 이날 회의에서 싱가포르와 중국 등은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랬던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상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만남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 한일 간 갈등은 일본의 무리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피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업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기점으로 소재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국산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 소재 업체들이 대형 거래처인 한국 기업들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내 소재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제안하면서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또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도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최근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 자, 올해 남은 기간 중에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1.8%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4%뿐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영향이 일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관광객 급감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홋카이도 지역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홋카이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3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4배나 급증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급속히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한일 관계 악화로 국가별 방문객 상위권인 한국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홋카이도뿐만이 아니죠. 일본 전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항공사들부터 일본 노선 감축에 나서고 있죠. 자, 이미 지난달 부산, 삿포로 노선 중단 발표를 한 대한항공은 오늘 일부 일본 노선 공급을 추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편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부산 오사카 노선이 운휴에 들어가고요. 11월부터는 제주 도쿄 나리타 노선과 제주 오사카 노선도 중단됩니다. 인천 고마스 노선과 인천 가고시마 노선은 다음 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또 인천 아사히카와 노선은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합니다. 간편 노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오사카, 인천 후쿠오카 많이들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았던 곳인데, 자, 각각 주 28회 운항에서 한시적으로 21회 운항으로 줄게 됩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최근 있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가량 줄게 되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 0.1%포인트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한 0.1%포인트, 2020년 기준으로 떨어뜨리고요. 일자리는 한 9만 6천 명 정도 일본의 일자리가 사라질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간 쪽이 동경 같은 대도시보다는 이제 지방 소도시 위주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어떤 관광 산업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수개월치 분량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허가입니다. 자, 이를 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자 일본 정부가 사태 진정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강경화, 우리 입장 적극 개진. 네, 오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요. 내일 이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만나잖아요.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을 맞은 건 틀림없고, 그 이후에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풀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풀어진다는 건 결정된다는 의미죠. 자, 일본 여행 이야기를 좀 마저 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면은 상당히 타격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0.1%포인트 하락이 어느 정도냐? 아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본이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일본 경제 성장률이 0.7%였습니다. 딱 봐도 여기서 0.1%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건 상당한 거죠. 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게 성장률 0.1%포인트 하락이라 함은 14.3%의 체감적 성장률 하락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준 것은 지금 뭐 수치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거꾸로 이제 일본 관광객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자, 뭐 물론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역시 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방금 뭐 말씀하신 이 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80% 줄 때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39%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가정하에 우리나라 역시 경제 성장률이 0.05%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단순 비교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 감속이 2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감안할 경우에 일본은 14.3% 그리고 우리나라는 1.6%의 이 체감적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실제 체감상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9배 정도 더 성장률 하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룸에 보도됐던 내용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일본 관광객이 뭐 줄지는 않은 것으로 오히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지만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관광산업 역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어제 밤에 나온 속보인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두 번째 지난번 수출 규제 조치에 포함시켰던 3가지 품목 중에 포토레지스트인가? 예,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수출 허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액인데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플로린, 폴리이마드, 이미드, 또 이 에칭가스로 불리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지난 7일 수출을 승인한 데 이어서 일본 정부가 또 이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자, 지난번 물량도 그렇고 이번 물량 역시 삼성전자의 주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이 2차례 수출 허가로 삼성전자가 기존 재고 등과 함께 이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대략 9개월치의 포토레지스트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어젯밤에 수출 허가를 내준 걸 두고 어젯밤에 이제 알려진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유화 재수출을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에 이 첫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뭐 사태의 진정을 위한 뭐 일종의 뭐 신호를 우리 측에 보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의도였는지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이 대외적 명분 쌓기용 뭐 수출 허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전략물자 관리용이라는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 뭐 드문드문 수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포토레지스트 이외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등 다른 두 품목은 여전히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수출 허가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입장이 변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청와대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그 연장 결정 여부를 24일 토요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청와대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 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일본과 이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장 여부를 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논란이 다시금 국제 이슈화되고 있죠. 어제 뉴스룸에서 후쿠시마 현지 르포를 했고 이제 오늘 2탄을 내보낼 예정인데 관련해서 내년 도쿄올림픽 안전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각국 선수단장 회의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 이제 내년 6월에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이 국가 또 지역 올림픽위원회 NOC 대표들이 모인 이 선수단장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의 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IOC에 가입한 206개 NOC 국가들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12곳이 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누노무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부총장이 오늘 각국 대표들한테 말하기를 경기장 정비 작업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번 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언론이 야, 이 방사능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 계속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요, 후쿠시마 식자재 문제에 대한 책임 있고 신뢰할 만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요. IOC에도 일본이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자,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오늘 밤에 비공개 만찬을 가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식사 분위기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내일 한일 두 장관이, 그 외교장관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저희가 추가로 다뤄보고요.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관계 분수령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얘기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는 언급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대학 전형에 활용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은 야권에서는 장학금 논란에 이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논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지금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앞서 불거진 장학금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논문과 관련한 의혹입니다. 자,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된 영어 논문입니다. 제목은요.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네. 자, 한국어 제목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산화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문과 출신인 저로서는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저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험 등 이 논문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엔 6명의 저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앞에 놓인 제1저자 조모 씨인데요. 바로 조국 후보자의 딸입니다. 자, 이 논문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이 충남 천안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하며 참여했던 실험의 그 결과물입니다. 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2007년 외고에 입학한 조 씨가 1년 뒤 의학 논문에 상당한 공헌을 한 점이 인정이 돼 제1저자의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요. 자, 조 씨는 학회지에 논문이 등재된 다음 해인 2010년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 이과 계열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덕에 외국에서 살다가 외고에 정원에 귀국 자녀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2주 인턴하고 영어로 논문 썼더니 유명 의학학회, 의학병리학회의 제1 논문 저자로 등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스카이대학에 포트폴리오 수시로 입학을 하고 그 논문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입학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 코스 아닙니까? 지금 일부 학부모들 중에는 우리가 드라마로 봤던 스카이캐슬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을 1저자로 올렸던 교수는요. 당시 조 씨가 많은 분야에서 토론하고 강의도 들었다며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서 1저자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도 당시 멀리까지 매일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어 논문을 완성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가 과거 특목고 또 자사고를 특권 교육이라 비판하면서 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놓고선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에 보내고 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키는 등 이중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입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 이중성, 그 모순, 오늘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입니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조국 후보자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며 원칙과 정의 또 공정사회 등을 강조해 왔었죠. 정치인들의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지자 잠을 줄이며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나들러 비판을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시행하자 장학금 기준을 성적이 아닌 경제 상태로 옮겨야 한다라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서는 정유라의 말을 이렇게 빌려서 꼬집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소 도덕분자로 행사하며 온갖 국정 현황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대추나라 했던 조국 후보자의 기본적인 인격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낄 때 안 낄 때 안 가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태국글과 트윗이 과거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오지라퍼를 넘어서 세계 챔피언급 네로 남블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일제히 조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은 연일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문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가 판단했고 절차와 과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연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쏟아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장이라도 청문회가 열린다면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죠. 민주당은 청문회법에 따른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달 안에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혹이 너무 많고 또 청문회 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 9월 초에 열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높은 강도의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서 이 안전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정책 자료를 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여러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정책적 화두를 제시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딸 의학 논문 일저자 논란, 조국 정책 비전 발표하며 정면 돌파 피력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정책을 발표하는 거는 이례적이죠. 그렇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직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더 말하지 할 얘기 말까요? 더 있어요. 예. 네, 자, 오늘 일단 자료도 배포했고요. 다른 정책들도 잇따라 이제 추가로 내놓겠다는 게 이제 조국 후보자의 계획인데 오늘은 주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는요,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이 법무, 검찰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오늘 내놓은 정책은 안전 분야인데요. 가장 먼저 이 자신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약속했던 소위 이 조두순법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는 하였지만 성범죄의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성의 집착과 폭력,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제 조 후보자도 조 후보자지만 가족들을 많이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딸의 경우에는 어제 오늘 논란이 많이 됐는데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어제는 특혜성 장학금 논란이 있었고 오늘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을 문제 삼고 있죠. 네, 그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있는 이 논문은요.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 박 반장이 따로 발음을 해준 거죠? 예, 한 20번 연습해서 그래요? 녹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저는 뭐 100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최 반장은 알아요. 반장한테 네, 특별히 좀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알아요. 그런가요? 박 반장이 얘기해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논문인데요. 그래서 2008년 당시에 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 씨가 당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하는 동안에 참여한 그 실험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의학 논문에 인문계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후보자 측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학교가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서 평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최 반장 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국장 바로 잘라버리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한국당이요. 결국 이런 주장은 이겁니다. 이런 스펙을 이용해서 고려대 이과계열 수시 전형에 합격을 하고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특히 김진태 의원 조국 후보자 딸이 단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상급 학교에 진학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영 외고는 유학 전형, 그것도 정원 외. 고대는 또 논문으로 수시 전형. 의전원은 시험을 생략하고 면접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하면서 지도교수와 박사과정들 다 제치고 논문의 제1저자가 됩니다. 그 논문으로 대학 가고 그 논문으로 의전원 갑니다. 가족 사기단의 장기 플랜이 완성되는 거죠. 정유라 사건보다 10배는 더 심합니다.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자, 일단 조 후보자 측은 이 외고 입학 당시에는 중학교 교과 성적, 영어 논술, 말하기 등을 거쳤다고 했고요. 또 고려대는 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을 통해서 어학, 학생부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미트라고 하죠. 그 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 이 성적 제출은 이 지원 자격 공통 사항이다 이렇게 공통 사항이라서 제출을 했고,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09년도 논문 이건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전해드렸지만 네. 딸이 포르쉐를 탄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이런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준비단하고 조국 후보 측의 반박 내지는 해명 자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딸의 논문 의혹 관련해서 대학 측이 내놓은 입장은 있는 거죠.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요. 네, 아까 관련한 대학이 단국대였잖아요. 총장 명의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개최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연구 내용과 이 결과에 과학적 또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대학병원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수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한편 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선친의 묘비 사진을 공개하면서 후보자의 동생이 이혼을 한 건 2009년인데 2013년에 이 사망한 부친의 묘비에 이혼한 며느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위장이혼의 의혹이 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측은 김 의원이 후보자의 가족 실명이 적힌 선침 묘소 사진을 올린 데 대해서 자녀, 이 미성년자에 대해 특히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도 입장문을 내고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모자란 행동과 판단으로 오해와 의혹이 생겼다면서 선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 웅동학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직 청문회 날짜가 확정이 안 됐지만요. 청문회는 이제 국회에서 열리는 거니까 여야 각 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죠. 각 당의 입장을 좀 알아볼게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의 사과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전하면서요. 지금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과거 조국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조 후보자. 정작 본인은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의혹덩어리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위장 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라고 했던 그는 그보다 무려 11년 전에 이미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나는 후벼파도 되지만 남은 안 된다. 그 특권 의식에 어이가 없습니다. 또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불가론을 거듭 밝혔는데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세계 챔피언급 내로남불러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저질스러운 추문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딸려 나온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이 한국당의 자질,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취지와는 달리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면서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부풀리면서 가족 신상 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4대 청문회 불가하다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 가짜뉴스 청문회는 불가합니다. 둘째, 공안몰이 청문회도 불가합니다. 셋째, 가족 신상 털기 청문회도 불가합니다. 넷째, 정쟁 청문회도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자,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것이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잖아요. 지금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여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4개 정당 가운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조국 후보자의 거취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 지금 정의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낸 후보자들은 결국 낙마하면서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심상정 대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이 아직까지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조국 후보자 본인보다도 가족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지금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자, 관련한 논란은 내일도 저희가 추가로 아무래도 다뤄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단국대 조국 딸 관련 연구윤리위 개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내년 총선 구상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중심의 새 판짜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본인이 총선을 지휘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추석 전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번복한 걸로 해석됩니다. 손 대표는 또 현재 시국이 위기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국 내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오늘 회견 정말 많은 공을 들였죠. 심지어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손학규 선언이라고 말이죠. 자, 핵심만 정리해보죠. 먼저 민주당,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지대 정계 개편 준비하겠다 밝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바른미래당이 무슨 힘으로, 누구를 간판으로? 자, 충무공에겐 12척, 나에게는 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요.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십시오.
딴 데 갈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함께 화합해서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 저렇게 진짜 세 사람이 밝게 웃던 때도 있었군요. 자, 그러니까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이 삼각편대로 정계 개편 또 내년 총선 승부 보겠다. 한국당 가지 마라. 죽어도 못 보낸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과연 설득이 가능한 걸까요? 서로 이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던데 말이죠. 저부터 적극 나서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소통을 할 것이고 협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뭐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손 대표 거취 문제 이것도 중요한데 말이죠. 특히 이 약속 추석까지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궐선거 또 그 이후로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의 당 지지율 내가 못해서라기보다는 당 내분 때문이었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거 정말 화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 토론 모임이 있었는데요. 자, 김무성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연사로 나왔는데 두 사람 뭐 토론 시작 전에 아주 저렇게 아침 식사도 하면서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죠. 자, 그런데 토론 시작되면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면서 그런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 박근혜 밑에서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지만 난 탄핵 반대일세 말이죠.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자, 바로 옆자리 김무성 의원 직격합니다. 무성아, 한때 친박 좌장이었던 너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저 김무성 보고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박근혜가 동갑내기 아닙니까?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탄핵 앞장선 내 친구 무성이 박근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이거 정말 김문수 전 지사 요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이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성서적 표현이 좀 부쩍 느는 것 같습니다. 자, 끝날 줄 알았던 친구 김무성에 대한 애증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요. 김무성 의원은 그분을 늘 밀었거든요. 저보다는. 당신 책임져야지 왜 안 지고. 난 박근혜를 감독하려면 문재인부터 쳐내야 된다. 나는 그 생각. 조국이부터 쳐내야지. 조국 후보자 얘기는 여기서도 나오네요. 자, 친구 김문수의 공개 타박, 공개 저격 묵묵히 듣고 있는 김무성 의원 저렇게 손 들면서 마이크 건네봤습니다. 김문수의 애국 충정 잘한다. 하지만 탄핵 갖고 얘기 시작하면 또 도로아미 탑을 또 분열이다 말합니다. 이렇게요. 탄핵은 역사적 사실로 현재 굳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에서 문제를 불러왔다 하는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렇게 두 사람 간의 오고 간 얘기 상당히 그 자체는 좀 험악했지만 뭐 다 격이 없는 사이라서 끝나고 나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논란의 복판에 있는 책, 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 이 책을 구역질난다라고 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말이죠. 조국 씨가 이 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책의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회견에서 기자들 이목을 뺏은 씬스틸러 따로 있었습니다. 저 뒤에 말이죠. 저 보시나요? 저 녹색 옷 입은 사람. 손을 소심한 듯 아주 곱게 모으고 있는 분 말이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확대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 대표 무슨 일로 오늘 저기 회견장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날도 더운데 저 목보호대 저 땀띠나고 여간 성가신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늘 아침 자신이 운영하는 엄마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목보호대를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더군요. 이제 그만 벗어 던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오늘 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원래 지난 일요일에 손학규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로 일단 확정이 됐고요. 이른바 손학규 선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가지 마라, 제3지대 지키면서 빅텐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양 반장도 소개를 했지만 자신과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이 당을 이끌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비당권파 쪽에서는 총선 걱정 말고 당대표가 손학규 대표 본인만 물러나면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죠.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 이 회견이 있은 직후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손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는데요. 지키지도 못할 이 허망한 약속을 반복하지 말고 당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게 우선이라고 한 겁니다. 손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 상태라면서 자신이 주장해서 자신이 만든 당 혁신이마저 좌절시키는 당권 집착, 그리고 수시로 말을 뒤집는 양치기 소년 행태가 당의 위기를 불러온 이유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아니다라는 게 당 안팎의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 손 대표가 회견 내내 내가 사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손 대표는 회견에서요, 1993년 정계 입문부터 지금까지의 정치 인생을 반추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자리 욕심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면서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에 대한 심적 고충도 털어놨는데요. 아침마다 참을 인자를 3번씩 가슴에 담고 집을 나선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박 반장, 안철수 전 의원 설득 자체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최근까지도 손학규 대표가 직접 연락을 했지만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회견으로 상황이 바뀔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봤던 오늘 한국당 토론 모임 얘기를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전 지사가 친구인지는 몰랐어요. 저는요, 친구인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오늘 설전을 아까 봤고요.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토론의 주제는요, 보수 통합이었습니다. 그 방법론을 찾아보자 이런 거였는데, 결국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진정한 보수 통합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특히 옆자리 김무성 의원, 지난 탄핵 정국 때 이 비박계 좌장으로서 탄핵을 주도했던 주인공 중 한 사람인 만큼 김 전 지사 더욱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박근혜는 죄가 없다, 한국당이 탄핵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적어도 저는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돈 받을 이유도 없고요. 돈 받을 쓸데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제 아내가 매일 돈 안 가져오냐 그러거든요. 근데 박근혜는 그것도 없잖아요. 자식이 있습니까? 네, 김문수 전 지사가 요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모양이네요. 아까 돈 안 가져온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듣는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물러터졌다. 그러니까 배지 생각만 하느라고 나라의 위기를 못 본 척한다 이런 주장도 했죠. 차명진 전 의원도 요즘 돈을 못 벌어온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페북에다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에 뻘건 사람이 앉아서 온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국회에 앉아서는 모른다. 나라가 김정은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김문수 전 지사 한국당 의원들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황교안 대표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황 대표는 정치를 모르고 당은 토론도 없고 비판도 없다. 남은 힘을 다해서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는 사람과 다 힘 합치고 손 잡아야 한다라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촉구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이 일단 쭉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색적인 표현이 난무하니까 조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죠. 네, 김무성 의원은 지금 현실 진단을 좀 달리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상황은 탄핵 때문이 아니라 2016년 총선 아시다시피 공천파동 그리고 최순실 사태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또 오늘 토론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용서와 화해를 통한 우파 통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인데 오늘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불편한 심기 드러냈습니다. 또 김문수 전 지사가 자신을 향해 박근혜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김문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하여간 김문수 전 지사가 예전에 김 전 지사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낯설다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던데 하여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집회를 하는 장면도 저희가 최근에 여러 번 봤지만 거리에 투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발언의 강도가 아주 센 것 같아요.
네, 김무성 의원이 연사를 잘못 골랐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을 쭉 나열한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이다. 이 사람들과 감옥도 같이 살고 운동도 같이 해서 다 안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스 가지고 무슨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냐. 그러면 문재인 이부는 당장 총살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본 화장품 회사 DHC 파문을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상호의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약간 헷갈렸는데요.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AHC라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아이크림 등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 또 화장품 업체고 브랜드가 좀 유사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DHC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브랜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치킨을 좋아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BHC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BHC는 말씀드린 대로 치킨 브랜드라서 이걸 혼동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친절한 고반장이었고요. 자, DHC 테레비 관련 소식은 없나요? 추가로 나온 건요? 예, 지난 15일 광복절에 DHC 테레비의 도라몬 뉴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일본 저널리스트 아리모토 카오리라는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16일 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크자크라는 산케이 계열 온라인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JTBC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서 국경을 초월해서 도라노몬 뉴스를 때리는 한국의 후토도키모노 뭔 소린가 하고 찾아봤더니 페류나 고약한 놈 이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JTBC를 한국의 고약한 놈이다 이러면서 한국민을 선동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시킨 방송국이다 이런 또 비난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서요. 답을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손학규 총선 승리할 것, 오신환 사퇴만이 답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진행됐던 한미연합연습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맞춰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서 2박 3일 동안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갖죠. 오늘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도 있었습니다. 박현주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지난주 수요일 퇴근길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퇴근길 얘긴데도 조금은 슬픈데요. 뉴스룸이 밤 8시에 무난하게 시작하는 걸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위터 알림이 떴습니다.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아침 7시쯤인데 벌써부터 일어나서 트윗을 올린 겁니다. 뉴스룸 시작 시간에 맞춰서 매번 깜짝 트윗을 날려주는 트럼프 대통령. 내용을 읽어보고선 더 황당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를 더 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자에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협상이 시작하지도 않았고 양국 대표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참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벌써부터 압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지난 주말부턴 정말로 협상 개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방위비 협상을 담당했던 티모시 베츠 대표를 우리나라에 보낸 겁니다. 베츠 대표는 자신의 카운터파트였던 우리 측 장원삼 대표와 오늘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워낙 양국 방위비 분담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두 사람인 만큼 새 대표가 나서기 전에 사전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아직 공식 협상은 아니기 때문에요. 미국 측이 정확히 얼마를 내라라고 오늘 말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협정이 끝나는 올 연말까지 회의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할지, 또 대표단은 어떻게 꾸릴지 이런 내용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돈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도요. 미국이 곧 청구서를 우리 측에 내밀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에 한국을 방어하는 데 50억 달러가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Right now it costs us $5 billion a year to defend.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앞서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미 방위비 총액이 40억 달러가 든다면서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한국이 이 중에 얼마를 낼 건지 밝히라라는 취지로 압박해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총액이 정해진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근과 또 그 기지 내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 또 군수품 비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항목들을 양국이 적절하게 나눠서 내는 겁니다. 미국은 앞선 협상에서 새 항목을 이렇게 또 추가를 해가지고요. 한미 연합연습이나 전략자산 배치에 드는 돈까지 우리가 몽땅 내놓으라라고 하기도 했죠. 다행히 올해 협정은 이런 항목들은 모두 빼고 1조 389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지만요. 이 협정은 고작 1년짜리입니다. 매년 분담금을 높여나가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이 된 건데요. 다음 협상을 앞둔 정부의 고심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미 간 논의가 시작될 걸 염두에 뒀는지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어째서 세상이 보란 듯이 치욕의 청구서를 확 찢어버리지 못하는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남조선을 한갓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가 얼마나 오만무도하고 날강도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 다음은 오늘로 마무리된 한미 연합연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죠. 훈련이라고 해서 병력이나 실제 장비가 동원되는 건 아니고요. 전쟁이 나는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이걸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미군 대장이 대신 부사령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북한은 각종 날선 표현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우리가 미국과 펼치고 있는 연합연습을 비난해 왔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 연습을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연습 마지막 날인 오늘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연합지휘소 훈련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행위며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새벽잠 자게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죠.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네, 새벽잠 다 깨우고 주먹 쥐고 환호하고 있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 전문가들은 연합연습이 오늘로 끝났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무력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군은 연습이 끝난 후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연합연습이 오늘 오후 끝나기가 무섭게 김포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 바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입니다. 비건의 2박 3일 일정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동적이긴 하지만요. 일단 내일 오전에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부터 만납니다. 오후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또 만나기도 하고요. 식사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비롯한 미 대사관 관계자들, 또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나 이도훈 본부장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레는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정보당국 관계자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관심은 판문점에 가서 북측과 접촉할지인데요. 아직 이 일정표만 보면 과연 판문점에 갈 틈이 날까 싶은데요. 지난 6월 하루 만에 이뤄진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그랬듯이 비건 대표도 판문점 못 가란 법이 없죠.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미연습 종료 맞춰 배치, 비건 방안, 미국 방위비 분담금 얼마 부를까입니다. 네. 자, 북핵 협상 대표에 방위비 협상 대표까지 정말 미국 측 인사가 속속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앤드루 김 전 CIA 센터장이죠. 우리나라에 왔다는 보도도 있네요. 예,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물밑줄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지난해 12월인가요? 퇴직을 한 뒤로도 북미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언을 계속 해주고 있었답니다. 자, 지난달에 극비리의 방안을 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비롯해서 정보당국 관계자들 비공개로 만나고 돌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논의했다는 건데 청와대는 일단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올해도 역시 이제 저희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위비 협상 과정이 어려운 아주 험난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앞선 이 9차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다 한번 그래요? 지난 네. 그것들을 한번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앞선 이 9차 또 10차 협상도 매번 연말이라는 시한을 넘겨서 그 이듬해 초쯤에야 타결이 됐습니다. 올해 협정도 아마 이 미국 측의 강한 압박으로 진통 끝에 지난 2월에 합의를 봤었던 것 같은데,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 직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해 왔습니다. 이달 초에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더니 아예 합의를 봤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as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네. 자, 홍콩 시위 관련한 속보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31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 18일이었죠.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가한 시위를 주도했던 제야단체인 민관인권전선이 오는 31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 열기로 했습니다. 당시 집회처럼 평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행진 경로를 봤을 때 충돌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위대가 중국 중앙정부 연락항공실압 바로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라서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평화 집회의 기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날은 이 홍콩 장관에 대한 간접 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중국은 지난 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으면서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로 뽑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14년에 중국 의회격인 전인대에서도 이를 어기고 간접 선거제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 홍콩 시민들이 그때 이제 대규모 우산혁명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는 31일 집회에서도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중국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화적인 그런 시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제목을 정리할까요? 네. 한미 연합 연습 종료하자 비건 방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말하자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양 전 대표는 이미 성접대 의혹으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상습 도박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도박의 천국이라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십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건데요. 지난 8일 뉴스룸에서 관련 사실 보도됐습니다. 양현석 씨가 미국 라스베가스 MGM 호텔 카지노 VIP룸을 드나든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번입니다. MGM 호텔 VIP룸은 우리 돈으로 15억 원 정도를 예치해야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이곳에서 판돈으로 10억 원 넘게 썼고 이 중 6억 원 가량을 잃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마카오 MGM 호텔도 자주 출입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박을 한 번 할 때마다 150만 원짜리 칩을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걸었다고 하는데 한 판에 75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건 셈입니다. 양 전 대표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동원해 도박 자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만 불을 빌려서 열심히 카지노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내 한국에 가면 나 양현석이야. 나 돈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한국에 가서 누구한테 돈을 주면 되니? 라고 물으면 한국에 있는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줘라. 라고 하면 그 A라는 사람에게는 원화로 어차피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돈으로 1억을 줄게. 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 A에게 1억을 주는 것. 그게 흔히 말해서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이 되는 거죠. 환치기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25억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밖에 안 받고 25억이 1회에 넘는다 할지라도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억 미만의 벌금이기 때문에 양 전 대표의 환치기 제보자들은 현금을 다발로 해서 받았고 심지어 사례비도 함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4층 사무실이 있어요. 공모가 있는데 거기서 갖고 내려와서 저 쇼핑백에 담아서 갖고 오죠. 스테플로 찍어서. 현금 다발로? 네, 현금 다발로. 호텔 앞에 전화를 하면은 사람이 내려올 거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먼 거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사례비 30불 주더라고요. 불법 도박 의혹이 포착될 수 있었던 건 이른바 버닝썬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가수 승리 씨 카카오톡에서 단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승리의 메신저에는 이억 땄어요 대표님도 크게 따실 거예요. 저는 자주 오기 때문에 세이브뱅크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제가 담당 호스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서비스가 좋고 갬블 혜택이나 가격 할인도 많이 돼서 좋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지난 17일 경찰은 서울 마포구 YG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정리해 기자간담회에서 토요일에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횡령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금 흐름을 살펴보다가 횡령 의혹이 있으면 별건으로 수사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한 번 비공개 소환된 적이 있는 양 전 대표, 이번엔 공개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양 전 대표 공개 소환이 될 것인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한일 갈등 속에 내일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서 해법을 모색합니다. 이번 회동 결과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죠. 내일 자세한 속보 전하겠습니다. 오늘 방한한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쯤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죠. 비건 대표의 행보 취재에서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장관급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여야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과 청문회 관련 속보도 계속 취재하겠고요. 민주당이 내일 오후 의총을 열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는 속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관련해서 내일 발기인 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총회에서 합작법인 명칭과 대표이사, 임원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왜 웃어요? 네, 아닙니다. 편해요? 끝나니까? 네.